자, 중세국어 첫 시간 주제별 학습인데 대개 이제 현대국어나 마찬가지로 일요일 강의는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수업을 했지만 중세국어도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의문론 형태 뭐 이렇게 큰 테두리 안에서 이제 가는데 훈민정음은 그렇게 꼭 의문론이다 형태로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렵죠. 이게 다 이제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민정음만 따로 떼내서 1학기 일요일 달도 이렇게 했었는데 훈민정음 중에서도 그걸 세분해서 뭐 제자 원리, 글자 운용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제자 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원리로 훈민정음을 만들었나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문제가 어떤 문제고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의 방향은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제자 원리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답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내가 채워 넣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이 수업을 제대로 공부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까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논쟁점이 있는 것들은 논쟁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학습에서는 뭐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니면 탐구학습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심화 들어가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는 항상 기본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지만 도달할 수 있는 데까지 깊이 나가려고 하는 게 이제 출제자들의 그런 의도니까 지금까지도 문제들 보면은 대체적으로는 다 평이하지만 항상 그 속에는 어떤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끝까지 가본다 갈 수 있는 한 물론 이제 아예 뭐 가능성 없는 것들 제가 다 뺐지만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다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전제하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 원리 이제 초성, 중성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성의 제자 원리는 상형이죠. 초성이나 중성이나 기본적으로는 다 상형입니다. 본 뜬다는 거죠. 본을 떠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글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라고 하는 것, 또 말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데서부터 출발했다. 이게 굉장한 차관이에요. 세종도형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내가 설명을 할 때 내가 가능하면 예를 많이 들려고 그러죠. 예를 많이 들고 주변 상황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에서 많이 보는 것에서 이렇게 가능하면 예를 많이 들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쉬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추상적인 그런 문자를 만들면서 출발을 구체적인 데서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상향했다는 거. 상향했다고 하면은 그만큼 오래 기억되고 잘 기억이 되겠죠. 뭘 번뜯느냐? 그러니까 초성은 우리 조음기관을 번떴죠. 그런데 조음기관이라고 해도 얼른 와 닿지는 않죠. 기억이 과연 혀가 입모양을 막는 모양을 번떴다. 니은이 혀 끝이 이빨에 닿는 모양을 번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빨리 와 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그 문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번뜨는데 조음 기관을 번뜬 거고 중성은 이건 참 말하기가 애매한데 이 삼재를 번떴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 그래서 점 하나에서 하늘을 옆으로 그늘에서 땅을 사람. 어떻게 보면
좀 희롱하는 것 같죠. 진짜일까? 진짜 이게 하늘이야? 그런데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종은 어디서 이런 것들을 끄집어 왔을까요? 애초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무런 배경 없이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겠죠.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을 많이 긁어 모은 그런 노력의 결과예요. 그런 흔적이에요. 자, 세종이 알 수 있는 그런 재료들, 그런 것들은 다 그 당시 배경을 봐야 알 수가 있겠죠. 자, 조선시대의 그런 통치 이념 또는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철학적인 눈,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유학에서 왔어요. 성리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머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 국어교육에서 스키마란 말 배우죠? 스키마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철학이었어요. 성리학이었어요. 그런 바탕 하에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훈민정음을 이해하려면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던 그런 스키마, 그 성리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말 국어가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순서로 쭉 돼 있는데 이게 우리말의 좋은 위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걸 오전에 했었죠. 그러면 이게 뭔가? 왜 기역, 니은, 디귿 순인가? 세종은 왜 기역을 맨 처음에 내세웠던가? 그 배경이 바로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자, 그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런 성리학적인 배경에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종은 상형을 가져왔어요. 상형. 그리고 초성은 일단 우리의 조음 기관을 본떠서 그걸 조금 추상화시켰겠죠. 추상화시킨 그러한 거고. 그 다음에 중성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뜬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자, 상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가획을 했다는 거예요. 가획. 자, 중성은 삼재로 천지인을 이렇게 만들고 아의를 천지를 본떠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합쳤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합용이라 그러죠. 근데 크게 보면은 상형과 가획과 합용이에요. 그런데 초성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꼭 가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가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뭐가 들어가요? 순경음을 만든다든지 병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것은 과액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뭐가 들어가요? 합성이 들어가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상형과 가획과 합용과 합성이에요. 이런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냥 대강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이제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은 그거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만들었겠지 뭐. 옛날 문은 창살이 막 이렇게 있죠. 이 창살 보고 만들어서 이런 모양 보고 기역 만들고 이런 것 보고 니은 만들고 이런 거 보고 비읍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려는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가장 정교한 문자가 만들어지겠어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뚜렷한 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되는 게 성리학적인 그런 배경. 또 당시 중국의 의문학.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의문학이 발달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 전에 어떤 것이 없었는데 중국에서는 글자에 대한, 문자에 대한, 또 그 의문에 대한 이런 이론들이 꽤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그런 두 가지 배경에서 우리말을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베껴가지고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했다는 거죠. 뭘 더했어요? 독창적인 그런 의문학적인 그런 사고를 거기에다 더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국의 글자는 성모와 운모 둘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성과 운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성은 초성에 해당하는 거고 운은 중성과 종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 이 둘을 쪼갰어요. 그래서 중성과 종성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의 글자를 초, 중, 종 셋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말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한글이 완벽한 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이론적인 배경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초성의 제자 원리에서 기본이 되는 글자를 어떤 것을 택했느냐. 자, 기본이 되는 글자의 가장 큰 조건은 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한 게 아니고. 소리가 세게 나지 않는 것, 거세게 나지 않는 것, 그걸 불려라 그러죠. 불려에서 거세게 나는 것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언가 더하면 더 세지게 되는 것, 이건 자연의 원리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점 키도 커지고 뼈도 강해지고 살도 붓고 이렇게 되죠. 물론 계속 그러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순환이 돌아가게 되지만 더하게 되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본자가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 기본자가 무엇을 본떴느냐, 그리고 어떤 것이 기본자냐, 제자 순으로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자, 기역은 뭘 본떴어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래서 설근 폐후지형이에요. 이거 외워야 돼요. 설근 폐후지형.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혀 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설부상악지형이에요. 설부상악지형.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입모양이에요. 입모양. 입모양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동그라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각을 지었어요. 각을 지은 이유가 있죠. 동그라미는 뭘 본뜨는 데 썼어요? 목구멍을 본뜨는데. 그러니까 목구멍은 진짜 동그란 거고 입술은 옆으로 보면 좀 사각지게 보이니까 입 모양은 네모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빨 모양을 본떴어요. 이 모양. 이 모양이 이렇게 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빨을 한번 보세요. 이건 윗부분이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조금 넓어지죠. 그 모양을 본뜬 거예요. 이빨 모양. 그 다음에 목구멍 모양. 자, 이 순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슷한 건데 아, 설, 순, 치, 후예요. 아설, 순치, 후의 순서로 이것을 기본자로 하고 다른 걸 기본자로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소리가 제일 약하니까.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맨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갖고 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순서로 보면 전청, 차청, 불청, 불탁. 자, 이 순서로 보면은 불청, 불탁자에는 니은과 미음과 이응이 있어요. 이 순서가 전청, 차청 순으로 보면 뒤에 있지만은 제일 약하니까 기본자로 삼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전청자에는 뭐가 있고 차청자에는 뭐가 있는지 이 순서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자, 기본자에서부터 일단 봅시다. 아음에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글자가 뭐예요? 키읔이죠. 키읔. 자, 니은에서 나올 수 있는 글자는 디귿과 티읕이죠.
자, 미음에서 나올 수 있는 글자는 비읍과 피읍이죠. 시옷에서 나올 수 있는 자는 지읒과 치읓이죠. 이응에서 나올 수 있는 자는 여린 히읗과 히읗이죠. 자, 이렇게 쭉쭉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외에 이것은 가획인데 가획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글자인데 만드는 글자가 있죠. 뭐예요? 자, 세 개. 자, 이응과 또 리을과 반치음 해서 17자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체자. 자, 그러니까 기본자에는 상형자 5개와 그 다음에 가획자, 그 다음에 이체자 해서 17개예요. 자, 훈민정음의 기본 글자 17개를 기본자, 그 다음에 가획자, 이체자 순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여러분은 전청자, 차청자, 그 다음에 전탁자. 근데 전탁은 약간 다른 게 이것은 17자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17자는 안 들어가는 거. 그런데 전탁자도 외워놔야 돼요, 일단은. 자, 그러면은 전청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본자에는 전청자가 아닌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청자는 기역이나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그 다음에 또 여린 히읗 이런 것들은 전청자죠. 전청자. 자, 차청자에는 뭐가 있어요? 차청자. 차청자에는 기역, 티읕, 피읕, 치읓, 히읗 이런 것들은 차청자죠. 차청자. 자, 불청 불탁자는 자, 옛 이응, 꼭지 있는 이응, 아음. 그 다음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반치음 해서 6개죠. 자, 이거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순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전청, 차청, 불청, 불탁 그 다음에 전탁자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히읗. 근데 조금 우리가 애매한 게 이 히읗 같은 경우는 거센 소리예요? 아니면 된 소리예요? 흐는 공기 흐름인데 공기가 아주 많이 나가는 거니까 거센 소리 중에서도 거센 소리죠. 상거센 소리죠. 그런데 훈민정음에서는 이것을 일단 나란히 썼으니까 된 소리로 전탁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자에서 6자를 더하면 다시 몇 글자가 돼요? 23자가 되죠. 초서 훈민정음의 기본자는 17자예요. 훈민정음의 기본자모는 17자. 여기에다가 전탁 6을 더하면 23자가 되는 것은 이건 동국정운의 기본 자모예요. 왜냐하면 동국정운은 이 된 소리를 이용해서 한자를 표현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훈민정음의 기본 글자들은 잘 알고 있죠. 그 17자를 아설 순치 후의 순으로 해서 기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방법에 따라서 전청, 차청, 불청, 불탁, 그 다음에 전탁 이 순서에 의해서 아설 순치 후 배열을 해가지고 23자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게 쫙 했는데 지금 1번과 2번을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듣고 이제 안 보고 이 표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아설 순치 후냐? 왜 아설 순치 후냐? 그것은 세종대왕이 오행에 따라서 나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음양오행이라는 말 들어봤죠? 자, 이 음양오행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우주를 이해하는 법칙이에요. 우주 이해의 법칙.
좀 거창하죠. 명리학이라 그러죠. 명리학. 이 운명과 이 세상 이치를 배우는 학문이다. 아는 학문이다. 이런 거예요. 자, 명리학은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 그래요. 근데 명리학 그러면은 좀 철학적인 느낌이 나는데 사주팔자 그러면 사이비 뭐 이런 생각 확 들죠. 근데 올해 사주 운세 좀 보신 분? 운세 안 봤어요, 아무도? 근데 장난 삼아서 아침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죠. 그럼 좀 맞아 들어가요? 가끔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 있고 그러죠. 이 명리학이 아주 그게 미신이나 사기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 선조들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통계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대강 이러한 성향을 갖고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이러한 성향을 갖는다. 그게 가능한 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 이 우주 자연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어느 시기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결정이 돼요. 아주 추운 겨울을 지냈다. 또 아주 더운 여름을 지냈다. 이게 하면 기질이 조금씩은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해놓은 건데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음양오행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리학에서 뭐 음양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음과 양으로 나뉜다는 거죠. 모든 게 이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일단 여러분도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뭐든지 이렇게 구별이 있어요. 자, 음양으로 나누고 근데 둘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세분해서 오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은 뭐냐? 나무와 불과 흙과 쇠와 물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목인데 이게 계절로 하면 봄이기 때문에 그래요. 봄. 계절의 맨 처음이 봄이죠. 봄.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이것은 늦여름이에요. 개하라 그래요. 늦여름. 여기는 가을. 그 다음에 겨울. 세종대왕이 계속 왜 아설순치후해서 기역부터 시작하느냐. 어떤 사람 세종대왕이 하도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기역으로 시작하니까 기역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아설순치후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봄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원리가 후민정음에 다 배어 있어요. 하나하나 다 배어 있어. 신기하게. 자, 아까 도온다 그랬는데 이 사계절의 순환. 자, 서양의 역사는 일직선으로 쭉 진행하는 역사라면 동양의 역사는 순환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60년을 주기로 해서 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서 60년이 되고 나면 다시 한 살부터 또 돌아가죠. 그래서 회갑이라 그러죠. 환갑. 갑이 왔다면 60년을 한 주기로 해서 쭉 돌아요. 그리고 운도 60년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크게 돌아요. 그래서 60년을 한 주기로 해서 그 다음에 10년을 한 주기로 해서 그래서 10년의 기간을 대운이라고 하는데 10년을 주기로 해서 돌아요. 작게는 또 1년을 해서 주기로 돌죠.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돌아요. 그럼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죠. 가만 보면 돌지 않는 게 없죠. 계속해서 순환을 하죠. 이게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가장 1차적인 진리예요. 자, 내 수업 시간에 가끔 하는 말인데, 자,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모든 것은 변한다. 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변했죠. 자, 여러분 1시간 전과 지금이 뭐가 변했어요?
그만큼 세포가 많이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겼죠. 1시간만큼 늙었죠. 그리고 1시간만큼 새로운 거 지식이 들어갔죠.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하느냐? 일직선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순환한다는 거예요. 순환. 그래서 주역이라 그러죠. 주나라의 역이다 이러는데 이 역은 변할 역자예요. 변한다는 거. 그런데 돌면서 변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이것만 딱 간직하고 살아도 아마 세상을 사는데 훨씬 편할 거예요. 자,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고 다시 아침이 와요. 내가 어느 시점에 있든지 이것은 변한다. 다시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것이 다시 좋은 때로 변한다. 이런 생각만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반대로 아주 잘 나가는 때, 내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데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착각하는 게 항상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잘 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잘 못 나간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반드시 돌아요. 그러면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되게 병든 사람들을 보면은 건강한 사람들이 잘 병이 들어. 왜냐하면 과신해가지고 나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무리를 하거든. 그러다가 빨리 죽어요. 근데 골골 80년이라는 말이 있어. 약한 사람은 80세를 살아요. 왜냐하면 조심하니까. 내가 약한 걸 알면 조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갈 때 늘 경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하게 잘 나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 볼 것도 없어. 저 사람 곧 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그런 데서 요즘 정권을 보면서 좀 위안을 느껴. 엄청나게 잘 나가죠. 박근혜 싸우면 다 이겨요. 왜 저렇게 남자들이 저렇게 지나 다 잘라버려야 돼. 막 이런 울분이 생기는데 저렇게 잘 나가면 끝나는 순간도 순간이에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춥다 그러죠. 아주 지금 추운 시기예요. 좀 있으면 해가 뜰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종대왕은 이런 역의 원리를, 변화의 원리를 글자를 만드는데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종성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뒤에 지금 나오는데 미리 하면은 왜 종성을 만들지 않느냐? 초성이 다시 돌아서 종성이 되고 종성이 다시 돌아서 초성이 되기 때문이다. 기막힌 통찰이죠. 종성을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끝과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다. 끝나면 다시 시작하고 시작하면 다시 끝이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의문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 성리학을 이용해서 역의 이론을 갖고 와서 종성을 설명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 맞아 들어가죠. 아주 기막힌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오행의 원리, 음양 오행의 원리가 제자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응, 옛 이응, 꼭지 있는 이응과 꼭지 없는 이응. 제자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꼭지 있는 이응은 아음이에요. 아음은 기억인데 이 이응은 후음이에요. 목구멍이에요. 그런데 이 아음을 만들 때 이 형태를 어떻게 막 구부리지 않고 이 후음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후음과 비슷하게. 그래서 왜 이런 형태를 만들었을까? 이것은 보통은 언어학자들이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연대에서 이 국악을 배울 때 문효근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문 선생님은 공부를 되게 안 한 분이에요. 그래서 후학들이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는 분. 그런데 이 양반은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런 음양 오행 이쪽만 막 파고들면서 공부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진 분이었어요. 왜 기억과 비슷하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 세종대왕은 이 목구멍 소리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음하고 비슷한 데가 있다. 중국의 운서에서도 아음과 호음이 비슷하게 소리 나는 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후음하고 이 영국에만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인식을 하죠. 그런데 이 기억이 약화되면 이런 음이 되면 이걸 이제
이걸 이제 이 목구멍 소리가 목구멍 이 기역이 갖다가 약화되는 소리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갈고 했을 때 이 릴 뒤에서 기역이 약화되면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갈오 이렇게 돼요. 갈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기역이 약화된 그런 음인데 이 H음으로 후두 유성 후두 파이음이 돼요. 유성 후두 마찰음이 하는 이런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응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이 이응은 기역과 되게 비슷해요. 기역이 약화된 음하고 그 했을 때 조금 더 약화하게 해서 발음해 보세요. 기역 소리가 아닌 것처럼 발음하게 되면 이 후설 후두 마찰음이 돼요. 유성 후두 마찰음. 자, 이것은 마찰음이죠. 후두 마찰음인데 무성이죠. 무성 마찰음이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유성 마찰음이 돼요. 근데 이것하고 되게 비슷해져요.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다른 음인데 되게 비슷하게 나.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 음에다가 하나 꼭지를 얹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효근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것을 깊이 공부해갖고 뭘 자기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냐면, 자, 오행에서 목화토금수죠. 자, 목화토금수인데 수는 겨울이죠. 이게 후음이죠. 후음. 이 둥근 소리들은 목구멍 소리예요. 근데 봄이 되면 나무가 자라기 전에 나무에서 싹이 트죠. 이게 나무의 싹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세종대왕이 애초에 이건 겨울 지나고 봄에 이 나무에 싹이 트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모습을 만들 때 그 겨울 지난 봄을 염두에 두고 싹 나오는 걸 설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야, 참 대단하다. 평생을 음양호에 공부하시다니 이게 꼭지에 있는 이응을 저렇게 설명하시다니. 나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처음 듣죠? 근데 그럴듯한 게 세종대왕이 이유 없이 그렇게 만들었겠느냐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 오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설순치우가 목화토금수의 그런 순서대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목구멍 소리 후음하고 그 후두 마찰음, 유성 후두 마찰음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음하고 되게 비슷해서 이체자를 만들 때 기역과 비슷하게 만들지 않고 후음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성의 제자 원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중성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번떴다. 그래서 발성 상태를 보면은 혀를 오그리는 상태, 혀를 움츠려. 아래아를 하면은 혀가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 하면서 오그라들어요. 그런데 하면 혀가 조금 펴져요. 조금 오그리는 상태. 그 다음에 하면은 아주 쫙 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본자 세 글자, 천지인 세 글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합쳤어요. 합용을 했는데 한 번만 합하면 초출자. 이것을 이제 초출자와 제출자로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와 이와 그래서 한 번씩 만나는 거, 한 번 만나면은 초출자다. 그런데 이게 이제 두 번씩 만나면 두 개가 오게 되면은 제출자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현대의 그런 그 의문학적인 이론하고 개념하고는 약간 안 맞는 게 있죠. 왜 그래요? 이 아래 아나 으나 이 그다음에 오 아 우 어 이것은 단모음이죠. 자, 이것은 단모음인데 이거가 같은 계열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요야 유열을.
11글자 속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두 개가 이 오가 두 개가 붙고 의가 하나 왔다 이게 아니고 자체가 이중모음이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이것이 이것과는 다른 이중모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모음, 이중모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었는데 글자의 모양에 초점을 맞춰서 분류를 했다는 거죠. 모양에. 자, 거기 보면 맞추는 것을 이제 뭐 합벽 이론에서 합은 닫았다 이런 말이고 벽은 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합은 원순이면 닫았기 때문에 원순 그런 거고 벽은 열었기 때문에 평순이에요. 그 밑에 보면은 한자 보세요. 요, 여, 오동에서 요는 오와 같으나 이에서 시작된다. 이에서 시작돼서 오로 간다는 거니까 정확하게 현대의 이중모음 인식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모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의문론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고 글자의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자로 집어넣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복합 중성 글자 보면은 이 초출자와 제출자를 다시 합용을 해서 이중, 삼중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 워, 요, 야 이런 경우는 중세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 현대 이런 것을 현대 국어로는 읽을 수 없죠. 와. 근데 중세 당시 발음을 읽을 수 있죠. 이것을 현대 국어로 하면은 몇 중 의문이에요? 4중 의문이죠. 자, 요와 요. 그다음에 야. 야가 합쳐진 거죠. 요야요. 요야.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읽을 수 있죠. 이것은 몇 중이에요? 5중이죠. 이오, 이야, 이어와, 이야, 이.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거죠. 이오, 이야, 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이런 것은 쓰이지 않았어요. 뭐 이오, 이 이런 것들은 쓰였는데 이런 식으로는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가로를 쳐놓은 건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글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이게 이야 이런 경우는 음성어로 보면은 음운으로 보면은 사중이지만 글자로 보면은 요와 야를 합쳐놓은 이중 글자다 이런 이야기. 이중 복합 글자.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삼중인 것이 오와 아가 합쳐서 두 개가 됐죠. 여기에 다시 이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읽어요? 왜라고 읽으면 안 돼요. Y, Y 이렇게 읽어야 돼요. Y.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있으면 지금도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아까 스트라이크 같은 것도 원래 스트라이까지가 하나죠. 스트라이. 그러면 스트라이 이렇게 읽어버리면 되죠. 근데 중세 같으면 분명히 이렇게 써서 읽었을 거예요. 근데 현대는 이렇게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중 복합 글자나 삼중 복합 글자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현대 국어와 음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아레아 또 에, 어이, 뭐 오이 이런 거 보면 지금은 왜 단모음으로 읽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글자가 두 개가 합쳐진 글자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와 이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 어이.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오와 이니까 오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이.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은 이중모음을 읽어도 이렇게 읽죠. 위. 이것은 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에 반모음 이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세 때는 이중모음인데 어떤 이중모음이에요? 올라가는 이중모음이죠. 상향 이중모음이죠. 아니. 현대는. 근데 중세 때는 내려오는 거죠. 하향 이중모음이었어요.
자, 그래서 중세 때 하향 이중모음인 것들이 현대로 오면서 상향 이중모음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성의 제자원리. 아까 이미 설명을 다 했어요.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종성, 부용, 초성이다. 종성은 다시 쓴다. 초성을 이런 말이에요. 그래, 종성, 부용, 초성을 한때는 이 표기법의 문제로 이해한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표기법이 아니라 제자상의 원리를 말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세종은 종성이 초성과 다른 것이 아니고 내파되느냐 안 되느냐, 내파냐 외파냐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의문학적인 그런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설명을 의문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성리학적인 그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향의 오행 원리를 글자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해석을 보면은 이 사시의 운행이 돌고 돌아 끝이 없는 까닭에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논쟁이 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병서가 우리는 다 된소리라고 알고 있는데 중세국어 문헌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각자병서가 된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일단은 글자 쓰임을 나타낼 때 된소리가 이 규자, 규, 담, 보, 홍 이런 걸 나타낼 때 이것을 이 한자 이음이 원래 규인데 이것을 나타낼 때 규 이것은 동종시 표기에서 집어넣는 거고 하여튼 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규. 담 같은 경우는 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왜 규담 하지 않고 규땀 이렇게 했을까? 자, 이것은 중세어의 이 한자어들이 유성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자어 표기하면 저것은 규예요, 규. 그리고 남이고. 그래서 이승현 선생은 하병병서는 된소리지만 각자병서는 된소리가 아니라 유성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한자를 표현할 때 유성음을 나타내는 거다. 근데 이제 뒤에 학자들이 그럴 수 없다. 된소리를 쓴 것은 중국음의 유성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된소리를 사용한 거지 애초에 이게 유성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걸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영어에도 자, 이 유성음 버스가 있으면 우리가 버스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버스 그러죠. 버스. 뻐라고 된소리로 발음하면 외국 사람들 귀에는 이게 비에 가깝게 들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성음을 표현하기 위한 된소리이지 애초에 유성음으로 생각하고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근거들이 있어요. 이건 된소리다. 된소리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보면 관형사형 리을과 함께 된소리 부요 여린 히읗이 쓰였는데 이 여린 히읗이 쓰이지 않을 때는 뒤에 소리가 각자병소로 표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홀하고 것. 그러면은 이 여린 이릇이 있기 때문에 소리 날 때 홀것 이렇게 소리가 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적지 않고 홀것 이렇게 적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홀것 했을 때 이게 된소리니까 이 된소리를 적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다. 된소리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홀것. 그렇기 때문에 올달, 여힐적이 이런 것도 모두 된소리로 읽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둡삽고 같은 경우도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소리가 날 때는 둡, 삽. 근데 예사 소리 다음에 예사 소리가 올 때는 우리말에서 된 소리로 소리 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이 쌉으로 소리 날 수밖에 없다. 자, 젖잡고 마찬가지. 현대 국어에서 이렇게 예사 소리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이걸로 봤을 때 된 소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8쪽 그다음 쪽으로 가면 사이시오시 후행 음절이 옮겨 제낄 때 각자 병소로 표기됐다. 엄소리 같은 경우 어금니의 소리다 이런 말이에요. 어금니의 소리. 자, 소리. 이게 이제 사이시오스로 쓰였는데 이게 뒤에 얹히면은 소리가 되죠. 이 시오 때문에 이게 된 소리로 나니까 이렇게 쓴 거죠. 이것을 된 소리가 아닌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 국어에 와서도 이 각자 병소로 쓰인 말들이 현대 국어에서 전부 다 된 소리로 소리 난다. 말쌈, 사오, 싸호다, 발셔, 아자발까, 못이실까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이제 훈민정음의 창제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훈민정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한자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동국정음을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말에서 쓰이지 않는 그런 중국음을 표기하기 위한 그런 글자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세종대왕이 이런 한자음 정리나 외국어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 우리나라 사람, 우리 국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주장들은 요즘은 더 이상 뭐 힘을 얻지 못하죠. 제1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제2 목적은 한자음 정리를 위해서. 그건 이제 동국정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은 중국음의 표기를 위해서. 또 조금 더 목적을 든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경전들을 언해를 해서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탐구학습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차 문법 교과서에서 한글이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음을 설명하는 글이다 그랬어요. 가획의 원리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를 완성해 보자. 제가 여기 비워놨는데 기본자에 한 획을 더한 글자, 그 다음에 두 획을 더한 글자, 그 다음에 이체자. 여러분 다 채워 넣을 수 있겠죠? 기본자에다 한 획을 더한 것은 키읔이고, 자, 똑같이 거센 소리인데 키읔은 한 획을 더한 거죠. 티읕은 어때요? 두 획을 더한 거죠. 자, 앞에서 기역은 한 획을 더해서 키읔으로 되고, 니은은 한 획을 더해서 디귿이 되고 두 획을 더해서 티읕이 된 거예요. 자, 미음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비읍은 한 획을 더한 것으로 봐요. 한 획. 딱 보면은 두 개 더했다 해도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피읍은 하나, 둘, 셋, 막 네 개를 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비읍은 한 획, 피읍은 거기다 또 한 획. 그 다음에 시옷은 한 획을 더해서 지읒이 되죠. 또 한 획을 더하면 치읒이 되고, 이응은 한 획을 더하면 여른이읒이 되고 또 한 획을 더하면 히읗이 되고. 자, 그 다음 2번은 약간 성격이 또 다른 문제인데 한글의 특성과 관련해서 여기서 이 한 언어의 밀주친 부분 보겠습니다. 한 언어의 의사소통력은 그것이 컴퓨터 체제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되느냐에 달려 있기도 한 것이다. 자, 우리말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표현할 때 굉장히 편리한 언어죠. 왜 그럴까요? 우리말은 음소 문자이면서 음절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음절 문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음소 문자인 영어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죠.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훨씬 불편했죠.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운용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재교육에 나온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비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것, 설음은 윗 혀끝이 잇몸에 닿은 것, 입소리는 이 모양, 호음은 목구멍 모양. 자, 그 다음에 호미정 중성의 제자 원리. 아까 나온 거죠. 혀가 오그라지는 거, 조금 오그라지는 거, 오그리지 않는 거. 소리의 느낌은 소리가 깊고 심, 그 다음에 깊지도 얕지도 않다. 불심, 불천. 그 다음에 이는 소리가 얕은 거.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다 채워넣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초출자, 제출자 써놓은 것은 이것은 그냥 밑에 이를 비워놔 버렸기 때문에 넣기가 좀 수월하게 한 건데 정확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와 오가 같이 막 작용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R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 양성모음 오와 요야, 그다음에 음성모음 우오 유여,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와 관계된 것은 양성모음, 의와 관계된 음성모음.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원리적인 그런 문제인데 맨 처음 임용고시가 시작됐을 때 97년 이때 초성 17자의 체계를 도표로 그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도 이 정도는 다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제자 원리. 지금 같은 이거 쓰려면 못해도 한 5, 600자 이상은 써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변형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확실히 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암기에서 아까 맨 처음 이야기한 대로 기본자에서 맨 그 본뜬 기본자에서 과액에 따라서 확장되는 순서. 그 다음에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에 따라서 전청, 차청, 불청, 불탁과 아설, 순치우 배열해서 그림 도표를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대강이 아니고 이제 확실하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자 원리를 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글자 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